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작 독서 논술 특강이 이루어지고 있는 김난주 국어논술 스피치학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인사해봐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면초등학교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6학년이 되는 문어입니다. 문어랍니다. 문어. 아, 달빛 문이구나. 달빛 물고기. 레이즈 쏘지 마. 지훈이 들어가. 유준이 들어가. 자, 승만이 들어가. 선생님, 저는 아주 잘 앉아 있었습니다만. 자, 여러분 이번 겨울방학 특강 때는요. 위 다의 작품이죠. 플랜더스의 개 그리고 뉘른베르크 스토브 두 편의 소설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논술 수업을 하는 거죠. 3시에 수업 끝나잖아요. 오늘 드디어 플랜더스의 개가 낭독을 마친답니다. 78쪽 원작이죠. 78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할아버지는 주무시듯이 돌아가셨고 너무나 배고픔에 굶주림에 지쳐서 그 추위에 떨다가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난로 있지? 선생님 저 폐가 그리고 방세가 밀린 넬로는 방세를 내라고 하는 구두장의 말에 더 이상 그러할 힘이 없었기 때문에 쫓기기 전에 먼저 나가겠다고 하면서 파트라슈와 함께 무작정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 다음 이야기를 함께 읽어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여러분 책 펴요. 78쪽 아래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파트라슈는 순순히 넬로의 뜻을 따랐어요. 넬로의 뜻이 뭘까요? 넬로가 어떻게 하자고? 나가자 탈출하자. 근데 갈 곳이 있을까? 아니요. 갈 곳도 없어요. 있죠. 밖은 춥고 먹을 것도 없고 호주머니엔 땡전 한 입 없었어요. 둘은 뭐예요? 땡전 동전 한 푼 없었다고. 둘은 가련한 모습으로 나란히 집을 나섰습니다. 정들었던 보금자리와 초라하고 소박하지만 그래도 둘에게는 소중했던 집안의 모든 것들을 뒤로하고 떠났습니다. 리얼 크크. 자기가 끌던 초록색 수레 옆을 지날 때 파트라슈는 마음이 아파 고개를 떨구었어요. 수레도 이제는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집세를 갚기 위해 그것도 남겨두고 가야 했어요. 노쇠로 만든 멍에도 흰 눈 위에서 반짝거리며 나뒹굴고 있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멍에 옆에 누워 그대로 죽고 싶었지만 소년이 살아있는 동안은 자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파트라슈는 유혹을 뿌리치고 마음을 다부지게 먹었어요. 여러분이 집 주인이라면 어떻게 했겠어요? 할아버지도 돌아가시고 보호자도 없는 가운데 파트라슈와 넬로만 남았는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넬로네 자기가 돈이 식구들을 많다면은 그 전재산 돈을 충분히 벌 수 있으니까 그 자기 가지고 있는 전재산 딱 줘가지고 집까지 딱 주는. 오두막집까지 다 주고 돈도 넉넉하게 줘서 살게끔 해준다. 네. 야, 지훈이 이런 넉넉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구나. 그다음 정말 유준이, 지훈이는. 저도 유준이 저는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이고, 그거 봐. 지훈이랑 유준이랑 같은 생각이다. 자, 승만이, 승만아, 김승만 얘기해봐. 너라면, 만일에 내가 집주인이라면, 집만 가져라. 아, 집은 가지되, 집만 가져라? 집은 가지되 응. 살림 알아서 해라. 살림도 알아서 해라. 일단 집은 준다는 거잖아? 네. 그런데 이 해야 돼요. 집주인은 낡고 초라한 오두막집, 그게 뭐라고? 그냥 가지고 있던 돌멩이 하나까지 싹 다 가져가 버렸대요. 둘은 안트페르펜으로 이어진 낯익은 길을 따라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와, 아직까지 이른 새벽이라 덧문들이 대부분 닫혀 있었지만 그래도 벌써 눈을 뜬 이도 몇몇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개와 소년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넬로는 어느 집 문 앞에서 잠시 발길을 멈추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안을 기웃거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인정을 많이 베풀었던 집이었어요. 파트라슈에게 음식 찌꺼기라도 좀 주시겠어요? 넬로는 머뭇머뭇하다가 어렵게 말을 꺼냈습니다. 파트라슈도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어제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어요.
하지만 그 집 여자는 서둘러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번 겨울에는 밀과 호밀이 아주 귀하다는 애매모호한 말로 말끝을 얼버무리면서요. 어떡해. 농사가 잘 안 되었다고 하면서 줄 게 없다고 하는 거야. 넬로와 파트라슈는 다시 맥없이 걸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아무런 부탁도 하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넬로에게 푸대접을 했을까요? 지갑 안 가져. 지갑을 안 가져와서 그렇다고요? 부모님 넣었고 응. 그 가난해서. 가난해서 또 더 중요한 거 있었지? 지연이 왜 그랬을까? 왜 마을 사람들이 넬로가 파트라슈가 굶주려 있는 걸 다 알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선행을 베풀지 않았을까요? 왜 그랬을까? 호제나리께서 시켜서요. 시켜서? 시켜서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 뭐냐 방만 뭐 양념을 내려서. 그거 안 그러면은 그거 못 먹어가지고. 지금 현재 넬로는 코제 아저씨의 의심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넬로에게 잘해주면 코제 아저씨하고 사이가 나빠져서 이제 방아도 안 찧어주고 그 마을에서 살아가기가 힘들 거라는 걸 알았겠죠. 종소리가 10시를 알릴 무렵 이제 크리스마스예요. 둘은 터덜터덜 힘겹게 안트페르펜에 도착했습니다. 가진 거라도 있었으면 팔아서 파트라슈에게 먹을 것을 구해줬을 텐데 넬로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가진 거라고는 몸에 두른 옷가지와 나막신 한 켤레가 전부였습니다. 나막신은 무엇으로 만들어진 신발일까요? 집신. 1번 지푸라기, 2번 나무, 3번 고무, 4번 가죽. 나막신은 뭘로 만들어진 신발일까요? 나무. 정답입니다. 우리 승만이가 맞췄어요. 나무입니다. 나막이라며요. 그러면 나무랑 비슷하다. 넬로는 나무로 생각했습니다. 만든 신발이에요. 그런 넬로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파트라슈는 넬로의 손에 코를 비벼댔습니다. 마치 자기 마음을 달래주려, 자기 어려움을 덜어주려 너무 애쓰지 말라고 얘기하듯 말이죠. 미술 대회의 입상자가 낮 12시에 발표될 예정이었으므로 넬로는 자기 그림을 두고 왔던 공회당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림만 1등에 당선이 된다면 많은 상금을 받기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건 걱정 없을 거라고 기대를 했었어요. 마지막 걸고 있었던 기대였죠. 근데 결국 그 학교 못했죠. 다른 작품. 자, 어떻게 됐을까? 공회당 입구에 홀과 계단은 사람들로 북적댔습니다. 넬로와 같은 또래의 소년들도 있었고 나이가 더 많은 소년들도 있었지만 모두들 부모, 친척 혹은 친구들과 함께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를 걸어가는 넬로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저려왔습니다. 넬로는 파트라슈 곁에 꼭 붙어서 걸었어요. 안트페르펜 시내에 큰 종들이 일제히 정오를 알리느라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정오는 몇 시를 말할까요? 1번 낮 12시, 2번 밤 12시. 2번. 정답은 낮 12시입니다. 정오는 낮 12시를 말해요. 또 이동관 들어갔던데. 밤 12시는요. 자정이라고 그래요. 자정. 공회당 안쪽에 있는 넓은 방에 문이 열렸어요. 결과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너도나도 와르르 안쪽으로 몰려왔습니다. 자, 결과는 무슨 결과를 말할까요? 미술대회 결과. 미술대회. 대회에서 뽑힌 그림은 나무로 된 단상 위에 걸릴 거라고 했거든요. 넬로는 눈앞에 이슬이 맺혀 앞이 잘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은 빙빙 돌았으며 팔다리의 힘도 거의 다 풀려버렸죠. 겨우 시야가 다시 맑아지자 넬로는 저 높이 걸린 그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그림이 아니었어요. 느릿느릿하고 점잖은 목소리가 안트베르펜에서 태어난 부두 관리인의 아들인 스테판 키슬링어의 그림이 뽑혔음을 큰 소리로 알렸습니다. 1등으로 뽑힌 사람은 누구냐 했더니 안트베르펜에 태어난 부두 관리인의 아들인데요. 스테판 키슬링어라는 사람의 그림이었대요. 정신을 차린 넬로는 자기가 한 길의 돌바닥에 쓰러져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곁에서는 파트라슈가 넬로의 정신을 차리게 하려 갖은 애를 쓰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안트베르펜의 소년들이 상을 받은 친구를 에워싸고 함성을 지르며 축하했어요. 그리고 환호를 지르며 친구를 둘러싼 채 친구의 집으로 갔습니다. 넬로는 비틀거리며 몸을 일으킨 다음 개를 끌어당겨서 꼭 안았어요. 다 끝났어. 사랑하는 파트라슈. 넬로는 맥없이 중얼거렸습니다. 다 끝나버렸어. 넬로는 있는 힘을 다해 기운을 차렸어요.
굶주림으로 몸이 허약해진 넬로는 마을로 발걸음을 돌렸어요. 고개를 떨군 채 옆에서 터덜터덜 걷는 파트라슈의 네 다리도 배고픔과 서러움으로 맥이 풀려 있었죠. 삽시간에 눈이 펑펑 쏟아졌습니다. 북쪽에서 매서운 눈보라가 몰려오고 있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눈이 많이 왔잖아요. 오늘 같은 날이었나 봐요. 누나랑 나랑 왜 달라? 책이 같단다. 어디? 벌판에서 죽는 건 정말 끔찍한 일이었죠. 발 아파요. 82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들은 한참을 헤매다 낯익은 길로 들어섰고 마을에 이르자 종은 벌써 4시를 알렸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파트라슈가 멈칫했습니다. 파트라슈는 눈 속에서 어떤 냄새를 맡은 듯했어요. 언 땅을 긁으며 끙끙거리니 이내 이빨로 조그만 갈색 가죽 지갑을 끄집어냈어요. 너무 차가워요. 침침한 어둠 속에서 파트라슈는 넬로에게 자기가 찾아낸 것을 들어보였어요. 넬로와 마침 둘이 있는 근처에 자그마한 그리스도 순환상이 있었고 그 밑에는 등불 하나가 가물가물 타고 있었죠. 넬로는 무심코 지갑을 불빛에 비춰보았습니다. 지갑 겉에는 코제나리의 이름이 쓰여 있었고 안에는 2,000프랑의 지폐가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제 아저씨가 지갑을 잃어버렸나 봐요. 근데 눈이 많이 왔으니까 그 눈에 덮여서 지갑을 잃어버린 걸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었겠죠. 돈이 2,000프랑이나 들어있었다고 하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얼마일까? 2,000원? 거의 한 20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때 당시 이게 시대가 어느 때야. 그것을 본 넬로는 정신이 아득하여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넬로는 지갑을 셔츠 속에 찔러 넣은 다음 파트라슈를 쓰다듬어주고 길을 재촉했습니다. 2,000프랑의 지폐가 들어있었대요. 지금의 2,000프랑은 한 20만 원 정도 되겠죠? 20만 원 정도 될 텐데 1달러에 1,000원이라고 따지면 2, 30만 원 될 거야. 근데 그 시대가 이게 몇 년 전입니까? 위다가 이 글을 썼을 때만 해도 어느 나라인데요? 되게 프랑스 돈으로 따져야지. 프랑스면은 벌써 위다가 1839년에 태어났거든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200년 전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200년 전쯤에 2,000프랑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200만 원 그 이상일 것 같아요. 넬로는 곧장 방앗간 집으로 가서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넬로는 아무것도 먹지 않았죠. 갑자기 돈이 생겼죠. 그 돈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싶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주인을 찾아주기 위해서 가지면 안 책갈피에 돼요? 책갈피라고. 이거 가지고 싶다. 가지고 싶다고 말했잖아요. 가지고 싶은 선생님, 이유 100가지 말. 현재는 프랑스가 응. 프랑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그래? 파운드를 쓰나? 선생님 1파운드, 2파운드? 저 말할게요. 아니요? 100가지 말할게요. 100가지 말할게요. 아니 말하지 마. 지금 빨리 공부해야 돼. 유로. 색깔 유로라고 좋아하고 아. 강아지 좋아하고 종 좋아하고 노란색 좋아하고 갈색 좋아하고 검정색 좋아하고 파란색 좋아하고 맞네. 유로를 쓸 수 있겠다. 거기는 경제 공동체가 형성돼서 같은 화폐를 쓸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때 당시 2,000프랑이라면 지금의 한 200만 원 정도 값어치 지금 있다. 프랑이라는 단어를 쓰는 너무 스위스 싸네. 스위스 돈 기준 2,000프랑이 응. 268만 2,580원. 지금의 200만 원 정도잖아. 근데 200년 전에 2,000프랑이면 어마어마하겠죠. 넬로는 곧장 방앗간 집으로 가서 나무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주인이 눈물을 머금은 채 문을 열어주었어요. 그 옆에는 알로아가 엄마의 치맛자락을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어딥니까? 가여운 녀석, 넬로구나. 83쪽. 83쪽 위에서 세 번째 줄. 83쪽. 안주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바깥 양반한테 들키기 전에 어서 가려무나.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단다. 집으로 오시는 길에 큰 돈을 잃어버려 그걸 찾으러 나가셨거든. 하지만 눈밭에 떨어진 것을 무슨 수로 찾겠니? 하느님도 아시다시피 그 돈이 없으면 우리는 망하고 말 게야. 그러니까 거의 전 재산인가 봐요. 근데 그거 다 넬로가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게 저지른 짓을 보고 하늘에서 벌을 주셨지 뭐니. 넬로는 돈지갑을 안주인에게 주었어. 여러분 보세요. 이 돈이 없으면 알로아의 집은 거의 망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했는데 넬로는 굶주려 있는 그 상태에서도 그 지갑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파트라슈를 집 안으로 들여보냈죠. 파트라슈가 오늘 저녁에 그 돈을 찾았습니다. 넬로는 서둘러 말했어요. 코제 나리께 그렇게 말씀드려 주세요. 나리께서도 이렇게 늙은 개에게
먹이와 잠자리를 주지 않겠다고 하시진 않겠죠. 그리고 파트라슈가 저를 따라오지 못하게 해주세요. 부디 파트라슈를 친절하게 돌봐주세요. 너무 슬프다. 그러니까 넬로는 자기가 굶어 죽을 거라는 거를 알고 파트라슈만큼이라도 살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얘들아 지갑을 맡기면서 파트라슈가 이 지갑을 찾은 거다. 그러면서 이 파트라슈를 수건 부탁을 한 거예요. 주세요. 알았어. 아니 수건이래. 화장지. 화장실. 화장지. 화장실 화장. 야야야야 기다려. 내가 화장실 전기 좀 뜯어줄게. 그런 말 하면 안 돼. 콧물 나와. 자, 읽을게요. 안주인도 파트라슈도 넬로가 하는 말의 참뜻을 알아채리기 전에 넬로는 몸을 구부려 파트라슈에게 입맞춤해주고는 서둘러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찾아온 어두운 밤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요. 안주인과 소녀는 한편으로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뭔지 모를 정의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었죠. 승만아, 너 지금 어디 읽고 있는지 알아? 84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에요. 파트라슈만이 마음이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파트라슈는 무엇을 알아챘을까요? 버려졌다. 버려졌다. 그리고 자기를 안전한 곳으로 맡겼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넬로는 자기와 영원히 헤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빗장이 걸린 문에 대고 분풀이를 했죠. 그렇지만 참나무 판자에 쇠장식을 더 씌운 문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라슈는 넬로를 따라가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안주인과 소녀는 감히 빗장을 풀어 파트라슈를 내보낼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둘은 그저 어떻게든 파트라슈를 달래보려고 했었지요. 달콤한 케이크와 싱싱한 생고기 등 집에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로 파트라슈를 달래보려 했어요. 그럼 파트라슈가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게 됐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도 있잖아. 근데 그 모든 걸 다 거부하고 왜 넬로를 따라 나서려고 했을까? 파트라슈는 바로 답이 나온다. 파트라슈는 자기 혼자만 편하게 있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거든요. 빗장이 채워진 문 때문에 넬로를 찾는 것을 포기할 수는 더더욱 없었죠. 코제씨가 마침내 나타난 것은 저녁 6시였어요. 녹초가 되어 돌아온 코제씨는 아내를 보고 맥이 탁 풀려버렸습니다. 이제 다시는 못 찾을 거야. 코제씨의 뺨은 백지장같이 창백했고 괴로움에 찬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등불을 들고 온 사방을 찾아 헤맸지만 없었어. 알로아한테 물려줄 돈까지 깡그리 말이야. 그러자 안주인은 남편에게 다가가 돈을 쥐어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완고한 사내는 부들부들 떨며 얼굴을 거머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부끄럽다 못해 차라리 두려운 심정이었죠. 내가 그동안 그 아이한테 얼마나 악독하게 굴었는데 난 그 아이한테서 이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이야. 마침내 코제씨는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린 알로아는 용기를 내어 아버지에게 살며시 다가가더니 곱슬곱슬 고운 머리를 아버지에게 기대었습니다. 넬로가 다시 찾아올지도 모르잖아요. 전에 그랬듯이 내일 다시 올지도 모르잖아요. 알로아가 속삭였습니다. 방앗간 주인은 두 팔로 딸을 꽉 끌어안았어요. 햇볕에 그을린 거친 얼굴은 매우 창백했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요. 그렇고 말고 그리고 자기 딸에게 말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 우리 집에 초대할 거야. 그리고 그 아이가 원한다면 아무 날이나 다 오라고 할 거야. 신이시여, 제가 그 아이에게 빚을 갚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꼭 이 빚을 갚을 거야. 자, 코제 아저씨는 지금 넬로에게 잘못했던 일들을 후회하고 있어요. 잘못했던 일들이 무엇일까요? 말해봐요. 넬로한테 코제 아저씨가 어떤 일들을 잘못했을까? 악독하게 굴었어. 그게 어떤 걸까? 구체적으로 넬로가 놀고 알로아 아니 내가 얘기하고 있잖아. 알로아랑 놀지 말라고 그랬지. 자, 거기까지. 또 다른 사람. 내가 이거 말했는데 또 다른 거. 방 안 씌워준다고 걔랑 놀면 방 안 씌워준다고 협박했어요. 그거는 다른 건데. 풍차가 불이 났을 때 때렸어요. 그렇지. 의심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코제 아저씨는 풍차는 불에 탔죠. 마지막 가지고 있었던 현금이 있었는데 그건 잃어버렸죠. 전 재산을 잃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의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넬로는 오히려
굶어 죽을 지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을 한 푼도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돌려주었던 거예요. 알루아는 아버지에게 감사와 기쁨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아버지의 무릎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문만 바라보고 있는 파트라슈에게 달려갔죠. 그럼 오늘 밤에 파트라슈를 실컷 대접해도 되죠? 알루아는 아이들 특유의 철부지 같은 기쁨에 젖어 소리쳤습니다. 코제 씨는 근엄하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 개에게 먹을 것을 듬뿍 주고 잘 보살펴 주어라. 그럼 오늘 밤에 파트라슈를 실컷 대접해도 되죠? 알루아는 아이들 특유의 철부지 같은 기쁨에 젖어 소리쳤습니다. 코제 씨는 근엄하게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지. 그 개에게 먹을 것을 듬뿍 주고 잘 보살펴 주어라. 고집불통이었던 코제 씨는 마음속 깊이 감동했습니다. 그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고 방앗간 집에는 참나무 장작과 땔감, 크림과 벌꿀, 고기와 빵이 가득했어요. 석가래에는 상록수로 만든 화환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순원상과 뻐꾸기 시계는 다른 많은 크리스마스 장식들 중에서도 유난히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거기에는 알루아를 위해 종이로 만든 작은 등불과 다양한 장난감, 그리고 알록달록한 그림 종이로 싼 사탕들도 있었어요. 구석구석까지 따스한 빛과 온기, 풍족함이 깃들어 있었죠. 알루아는 파트라슈가 이곳에서 편히 쉴 수 있게 애썼어요. 넬로와도 여기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치? 그러면은 개꿀 딱딱. 하지만 파트라슈는 따뜻한 곳에 누우려고도 유쾌한 기분을 같이 나누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비록 매우 굶주렸고 추웠지만 넬로 없이는 음식도 편안함도 누릴 마음이 없었으니까요. 다른 온갖 유혹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다만 닫힌 문에 기대어 달아날 방법만을 궁리했어요. 되게 의리 있지 않니? 그 아이를 그리워하는구나. 훌륭하고 충직한 개야. 동이 트면 곧장 그 아이네 집으로 건너가 봐야겠다. 코제 씨가 말했습니다. 파트라슈 말고는 아무도 넬로가 오두막을 떠났다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또 넬로가 홀로 굶주림과 고통에 맞서려 가버렸다는 것 또한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방앗간 집의 부엌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그러니까 파트라슈만 넬로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 있고 다른 사람들은 오두막집에서 쫓겨난 사실도 몰랐고 또 파트라슈만 맡겨두고 굶어 죽을지언정 더 이상 신세를 지지 않겠다고 집을 나간 넬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어요. 방앗간 집의 부엌은 아주 따뜻했습니다. 커다란 장작들이 화덕에서 탁탁거리며 활활 타고 있었죠. 이웃 사람들이 와인을 한잔하러 오거나 저녁 식사로 통통한 구운 거위를 한 조각 먹으러 들렀어요. 알루아는 다음날 아침에 넬로가 오리라는 기대와 기쁨에 들떠 머리카락을 찰랑이며 콩콩 뛰어다니거나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이제 넬로가 왔더라면 아마 코제 아저씨도 알루아의 그 교제를 어떻게 했을까요? 알루아와 넬로의 교제를 허락해 줬을 것 같아서요. 코제 씨도 감개가 무량해서 물기를 머금은 눈길로 딸에게 미소를 보냈어요. 그리고 넬로를 어떻게 도와줄지 이야기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넬로 죽었죠? 어떻게 됐을까? 이제 넬로 나올 거예요. 좀 있으면. 죽었어요. 알루아의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물레를 돌렸죠. 때때로 뻐꾸기 시계가 명랑한 소리로 시간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파트라슈에게는 그 집에서 귀한 손님으로 머물게 된 것을 환영하는 갖가지 인사가 쏟아졌죠. 하지만 파트라슈는 넬로가 없는 안락함과 풍족함을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식탁에서 저녁 식사가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사람들의 목소리가 왁자지껄 유쾌하게 울려 퍼졌어요. 알루아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듬뿍 받았죠. 하지만 파트라슈는 여전히 기회만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손님이 별 생각 없이 문에 빗장을 걸지 않은 사이 그 틈에 얼른 빠져나왔어요. 파트라슈는 지치고 허약해진 네 다리로 죽을 힘을 다해 눈밭을 가로질러 뛰었어요. 칠흑 같은 밤.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혹독한 추위 속에서 그렇게 달리고 또 달렸어요. 파트라슈에게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넬로를 따라가야 한다는 생각이었죠. 가슴이 너무 아프다. 사람이었다면 맛있는 음식, 온기를 되찾아줄 온기, 아늑한 잠자리를 위해 잠시 쉴 수도 있었겠지만 파트라슈의 우정은 그런 것과 달랐어요. 파트라슈는 지난 날을 떠올렸어요. 할아버지와 어린 넬로가 길가의 도랑에 쓰러져 죽어가던 자기를 찾아낸 그때를 말이지요. 눈은 그날 밤새 소복소복 내렸습니다. 시간은 어느새 밤 10시가 다 되어갔어요. 소년의 발자국은 거의 지워지고 없었어요.
때문에 파트라슈가 냄새를 찾아내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요. 그리고 겨우겨우 냄새를 찾아냈다가도 다시 금방 놓쳐버리곤 했어요. 놓치고 찾고 놓치고 되찾기를 수백 번도 더 거듭했습니다. 그날 밤 날씨는 몹시 거칠었습니다. 길가의 십자가 밑에 켜놓은 등불은 바람에 모두 꺼져버렸고 길은 꽁꽁 얼어붙어 빙판이 되었습니다. 짙은 어둠은 사람이 사는 흔적을 모두 가려버렸어요. 거리에는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없었어요. 가축들도 모두 우리 안으로 들어갔고 오두막과 농가마다 남녀노소 모두 따뜻한 집에서 잔치를 벌이며 기쁨에 젖어 있었으니까요. 그토록 잔혹한 추위 속에 밖에 나와 있는 것은 오직 파트라슈뿐이었어요. 늙고 굶주린 파트라슈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위대한 사랑의 힘과 끈기로 버티며 넬로를 계속 찾았습니다. 쌓인 눈에 덮여 잘 보이지는 않았지만 넬로의 발자국은 안트베르펜으로 가는 낯익은 길을 따라 곧장 뻗어 있었습니다. 파트라슈가 마을 어귀를 벗어나 좁고 고불고불하고 음산한 길로 이어진 흔적을 따라간 때는 밤 12시가 넘은 시간이었어요. 도시는 온통 캄캄했어요. 가끔 닫힌 덧문 틈으로 불그레한 빛이 새어나오거나 거나하게 취해서 등불을 들고 노래를 부르며 집으로 가는 사람들이 눈에 띌 뿐이었죠. 거리는 전부 얼음으로 뒤덮여 허옇게 보였습니다. 그와 대비되어 높이 솟은 담장이나 지붕은 어렴풋한 검은색을 띠었어요. 바람이 간판을 때리며 내는 삐걱거리는 소리와 높이 매달린 가로등을 흔들며 일으키는 한바탕의 소음 말고는 거의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눈 위에는 수많은 발자국이 남아있어서 파트라슈가 넬로의 흔적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것은 정말 힘들었어요. 게다가 너무 많은 갈래의 길이 엇갈리고 다시 만나고 있었지요. 매서운 추위가 뼛속까지 파고들고 날카로운 얼음 조각에 발을 베었습니다. 온몸에 사무친 배고픔이 쥐의 이빨처럼 갈가들었지만 파트라슈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파트라슈는 계속해서 길을 갔습니다. 애처로울 정도로 비쩍 마른 이 짐승은 부들부들 떨면서도 참고 또 참으며 먼 길을 돌아간 끝에 마침내 사랑하는 친구의 발자취를 생각해냈습니다. 발자국은 시내 한가운데 성모 대성당의 계단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넬로가 결국 그토록 원하던 것을 찾아갔구나. 파트라슈는 생각했어요. 넬로는요, 성당 양쪽에 걸려 있었던 예수님의 순환상과 루벤스의 그림을 보는 게 소원이었대요. 상금을 받으면 그걸 보려고 했었는데 이제 상금도 못 받게 됐잖아요. 파트라슈는 생각했어요. 파트라슈는 그런 넬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파트라슈는 도무지 뭐가 좋아서 넬로가 그러는 것인지 알 수 없었지요. 그래도 그림을 향한 넬로의 열정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또 슬펐습니다. 성당의 문은 자정 미사가 끝난 뒤 잠기지 않은 채 그냥 열려 있었습니다. 성당직의 실수로 수많은 문 가운데 하나가 잠겨 있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그 성당지기는 빨리 집에 가 잔치에 끼거나 잠을 자고 싶었던 게지요. 아니면 너무 졸려 열쇠를 제대로 돌렸는지도 몰랐거나요. 덕분에 파트라슈는 검은 돌바닥에 하얀 눈자국을 남기며 성당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신라같이 위태위태한 목숨을 부지한 채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온몸이 얼어붙은 파트라슈는 고요하지만 긴장감이 감도는 성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넬로의 냄새를 따라 둥근 천장이 있는 널따란 방을 지나 성단소로 갔죠. 그리고 거기서 파트라슈는 돌바닥에 쓰러져 있는 누구? 넬로를 발견했습니다. 파트라슈는 살그머니 다가가서 넬로의 얼굴을 건드려 보았어요. 내가 너를 저버리는 의리 없는 짓을 할 거라고 생각했니? 넬로에게 부벼대는 파트라슈의 몸짓은 그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넬로는 낮은 신음소리를 내며 몸을 일으키더니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았어요. 우리 여기서 함께 죽자.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필요치 않아. 우리는 외톨이야. 넬로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파트라슈는 대답 대신 더 바짝 다가앉으며 넬로의 가슴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파트라슈의 애절한 갈색 눈에는 큼지막한 눈물방울이 맺혔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위한 눈물이 아니었어요. 파트라슈는 오히려 행복했으니까요. 넬로와 파트라슈는 살을 내는 듯한 추위를 피하고자 서로 꼭 붙어 있었어요.
북쪽 바다에서 플랜더스의 둑을 넘어오는 거센 바람은 얼음의 파도 같아서 건드리는 것마다 모두 얼어붙게 했어요. 둥근 천장의 거대한 석조 건물 안에는 눈 덮인 들판에 나앉아 있는 것보다 더 매서운 한기가 감돌았습니다. 이따금 그늘에서 박쥐가 파닥거리는 소리를 내기도 했고 쭉 늘어선 조각상에 희미한 불빛이 어른거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넬로와 파트라슈는 루벤스의 그림들 아래 함께 쓰러진 채 거의 옴짝달싹하지 않았어요. 추위에 온몸이 마비되고 정신은 흐릿해져서 환상까지 보였어요. 둘은 행복했던 날들에 대한 꿈을 꾸었습니다. 여름 풀밭에 핀 들꽃 사이로 서로 쫓아다니며 뛰어다니거나 물가에 자란 키 큰 갈대 뒤에 숨어 저 멀리 햇살 속에서 배가 바다로 향하는 모습을 지켜보던 지난 날들을. 그때 갑자기 어둠을 뚫고 널따란 복도를 지나 하얗고 눈부신 광채가 흘러들어왔어요. 찰대로 찬 달이 구름 사이로 빛을 발한 그였어요. 눈은 그쳐 있었으며 쌓인 눈에 반사된 달빛은 새벽녘의 햇살만큼이나 선명했어요. 빛은 둥근 천장을 통과해서 저 위에 걸린 그림 2점을 환히 비추었어요. 넬로가 정신이 혼미한 채로 그림들을 가린 천을 걷어버린 것이었어요.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그리스도가 한순간에 찬란하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올려지는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 위해서 못 박히기 전에 그 그리스도의 모습과 발바닥 아파요. 차가워요. 십자가에 내려지는 그리스도가 이제 그 그림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로 와. 넬로는 일어서서 그림을 향해 두 팔을 뻗었어요. 뜨거운 환희의 눈물이 창백한 넬로의 얼굴에서 반짝거렸어요. 저기로 가도 돼. 형 옆에 가면 엄청 따뜻해. 넬로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팔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넬로는 털썩 무릎을 꿇었지만 그래도 그토록 동경해온 걸작만은 여전히 우러러보고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순간이었지만 신비한 빛은 꿈결과도 같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비추어 주었어요. 넬로가 그토록 오랫동안 간절히 보고 싶어 했지만 결코 볼 수 없었던 그림이었지요. 하늘의 곤좌에서 흘러내려오기라도 한 듯 선명하고 보드라우면서도 강렬한 빛이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빛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막한 어둠이 그리스도의 얼굴을 뒤덮어버렸죠. 넬로는 두 팔로 파트라슈의 몸뚱이를 끌어안으며 울먹였어요. 거기 가면, 거기는 바로 천국을 얘기해요. 우리도 그분의 얼굴을 뵐 수 있을 거야. 그분은 우리를 떼어놓지 않으실 거야. 난 믿어. 다음날 아침 안트베르펜의 사람들은 성당의 성단소 곁에서 넬로와 파트라슈를 발견했습니다. 둘 다 거의 숨이 멎은 듯 보였죠. 밤에 숨을 안 쉰다. 네, 그렇죠. 밤의 한기가 어린 소년과 늙은 개의 생명을 모두 얼어붙게 만들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의 아침이 밝았고 성당에 들어온 성직자들이 소년과 개가 차디찬 돌바닥 위에 함께 누워있는 것을 보았어요. 위를 보니 루벤스의 위대한 그림을 가렸던 천은 벗겨져 있었고 떠오르는 태양의 생생한 빗줄기가 가시면류관을 쓴 예수의 머리를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아침나절이 지나자 어떤 고집 있게 생긴 나이 지긋한 남자가 와서는 여자처럼 훌쩍훌쩍 울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고제 아저씨죠. 다 제 탓입니다. 이제라도 죄값을 치르겠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습니다. 아들 같은 아이였는데. 그 남자는 울먹였죠. 얼마 지나자 이번에는 세상에 널리 알려진 씀씀이도 마음씨도 너그러운 어느 화가가 찾아와서 말했습니다. 나는 어제 그 상을 받았어야 마땅하고 또 그럴 자격이 충분한 어떤 아이를 찾고 있습니다. 보기 드문 재능과 장래성을 가진 소년입니다. 그 아이가 그린 것은 황혼 무렵 쓰러진 나무에 앉아있는 나무꾼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 그림에는 장차 큰 꽃을 피울 위대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 아이를 찾는다면 기꺼이 데려가서 그림을 가르칠 생각입니다. 그러자 그 곁에 있던 곱슬거리는 금발머리 소녀가 아버지의 팔에 매달려 서럽게 흐느꼈습니다. 넬로 돌아와. 우린 모두 너를 맞을 준비가 되었단 말이야. 아기 예수가 두 손에 선물을 가득 들고 있어. 피리 부는 할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연주해 줄 거고 어머니는 함께 화롯가에 앉아서 밤을 구워 먹자고 하시는데 크리스마스가 있는 이번 주뿐 아니라 공연 축일까지도 말이야. 그럼 파트라슈도 아주 즐거울 텐데. 넬로. 공연 주일이 뭔가요? 공연 주일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예수님을 찾은 날인데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12번째 되는 날, 즉 1월 6일을 얘기하는 거래요. 그럼 파트라슈도 아주 즐거워할 텐데, 넬로 정신 차리고 제발 일어나봐. 그때 소년의 광명이 비치는 루벤스의 위대한 작품을 향해 창백한 얼굴을 돌리면서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어요. 그리고는 그들 모두에게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아직 세상을 안 떠났나 봐요. 근데 이렇게 마지막 말을 합니다. 이미 늦었어요. 쌀쌀한 날씨 속에 감미로우면서도 낭낭한 종소리가 울려 퍼졌고 햇살은 눈벌판에서 빛났습니다. 사람들은 희희낙낙 즐거워하며 무리지어 거리를 지나갔죠. 하지만 넬로와 파트라슈는 더는 사람들의 자비로운 마음을 구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필요한 것은 안트베르펜이 모두 주었으니까요. 넬로와 파트라슈에게는 길고 구차한 삶보다 차라리 죽음이 더 자비로운 일이었죠. 죽음은 충직한 사랑을 품었던 한 생명과 순진무구한 믿음을 지녔던 또 다른 생명을 데려갔습니다. 사랑에 대한 보상도 없고 믿음 또한 실현되지 않는 세상으로부터 말이죠. 넬로와 파트라슈는 함께 누렸던 삶 동안 그리고 죽은 후에도 서로 헤어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떼어내지 않고서는 갈라놓을 수 없게 넬로의 팔이 파트라슈를 꼭 끌어안고 있었으니까요. 넬로와 파트라슈가 살았던 작은 마을의 사람들은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에 넬로와 파트라슈에게 평온한 은총이 내리기를 기원했어요. 그리고 하나의 무덤을 만들어 서로 나란히 쉴 수 있게 해주었어요. 영원히. 끝. 자, 그 파트라슈와 넬로는 무덤 속에까지 같이 갔다고 합니다. 떼어놓을 수가 없었대요. 여러분은 오늘 정말 충직한 파트라슈의 주인을 향한 사랑, 그리고 죽어가는 생명을 돌본 넬로와 할아버지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엿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추운 겨울에도 여러분도 그 따뜻한 마음을 꼭 기억하세요. 마지막 인사, 여러분 인사 나눠요. 안녕. 여러분도 따뜻한 사랑,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줄 아는 그런 마음 꼭 가지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